설 명절이 지나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날에 못 가서 진짜 미안해. 대신 용돈 넉넉하게 보냈잖아. 맛있는 거 사 먹어, 응? 오은아, 무슨 용돈? 설날 전에 동준 씨가 엄마 집 들렸을 때 내가 200만 원 들려보냈는데? 동준이는 제 사위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그날 분명히 빈손으로 왔었어요. 용돈은커녕 오히려 제가 딸 주려고 아껴둔 한우만 들고 갔었거든요. 잠시 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저 동준이에요. 제가 그날 직접 장모님 손에 쥐어드렸잖아요. 장모님이 받으시고 고맙다고까지 하셨는데 설마 기억 안 나세요? 요즘 너무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날 돈을 받아놓고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사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분명히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위는 직접 줬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동준아, 부디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날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저는 벌써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만두피 반죽부터 치대야 하고 김치소도 새로 버무려야 하고 고기소에 넣을 두부도 꼭 짜놔야 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호호 불어가며 반죽을 치대는데 입가에는 절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일주일 뒤면 제 딸 고은이가 온다는 생각이에요. 명절 당일은 시댁에 가야 하니까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건 늘 명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점심 한 끼 먹고 서너 시간 있다 가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저는 그 짧은 시간이 1년 중 가장 행복합니다. 남들은 명절이 고생이라고 하던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손마디가 욱신거려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저는 만두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이가 좋아하는 김치만두, 사위 동준이가 좋아하는 고기만두. 두 가지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손이 2배로 가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저는 배추김치를 잘게 썰면서 3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고은이가 동준이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32 먹은 남자가 전셋집 보증금은커녕 결혼 자금도 없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은이 눈빛을 보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제가 살던 32평 아파트를 싹 올수리해서 신혼집으로 내줬습니다. 새 출발하는 애들 기죽으면 안 된다 싶어서요. 저는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했고 2년치 생활비까지 고은이 통장에 넣어줬어요. 동준이는 그때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은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고은이가 증명해줬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더니 과장까지 달았고 살림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명절부터인가 고은이가 저한테 용돈을 챙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고은이는 꼭 빨간색 금박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줬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부러 주문한 거라고 했어요. 봉투 앞면에 금박으로 복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은이 말로는 엄마 이름이랑 같아서 특별히 고른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복자잖아. 이 봉투 받으면 복이 2배로 들어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만두소를 버무리다 말고 저는 거실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손을 넣으니 손끝에 뻣뻣한 종이가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빨간 금박 봉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작년 설에 고은이가 준 봉투였어요. 안에 있던 돈은 따로 빼두었지만 봉투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이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쏟아부은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 봉투를 어루만지다 보니 지난 명절에 같은 반 동창 순임이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임아, 이 봉투 좀 봐. 우리 고은이가 엄마 이름이랑 같다고 일부러 맞춤 제작한 거래. 어머, 복자야. 너 딸 참 잘 뒀다. 요즘 세상에 시집간 딸이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집이 어디 있어? 그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딸 하나 참 잘 뒀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해가 떠서 거실에 환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김치소를 넣은 만두는 가장자리를 예쁘게 주름 잡고 고기소를 넣은 만두는 동그랗게 오므렸습니다. 누가 먹을 건지 한눈에 알아보게요. 100개를 넘기니까 허리가 슬슬 뻐근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은이랑 동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허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특히 동준이는 제가 만든 고기만두를 유난히 좋아해서 한 번은 15개를 혼자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만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는 못 만드시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며칠을 행복했어요. 만두를 다 빚고 나니 벌써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전 부칠 재료만 손질하면 오늘 할 일은 끝이에요. 내일은 잡채 재료 사러 시장에 가야 하고 모레는 나물 삶아서 무쳐놔야 합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는 또 서랍장 앞으로 갔습니다. 금박 봉투를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올해도 고은이가 이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오겠지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준아, 고은아. 이번에도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다. 얼른 오너라.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는 빨간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딸이 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기다림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봉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제 가슴에 꽂히게 될 거라는 걸요. 만두를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저는 창가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문득 고은이네 아파트가 생각났어요. 원래 저와 고은이가 함께 살던 그 집 말입니다. 지금쯤 고은이가 설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겠지요. 저는 3년 전 그 집에서 이삿짐을 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고은이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저 혼자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아꼈어요. 남들 해외여행 갈 때 저는 국내 여행도 안 갔고 남들 백화점에서 옷 살 때 저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화장품도 가장 싼 걸로만 바르고 미용실은 버티고 버티다 한번 가는 게 전부였어요. 오로지 고은이 뒷바라지 하나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키운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은이가 30 즈음에 데려온 남자가 문제였어요. 김동준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인상은 훤칠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첫 인사 때 90도로 허리 숙이며 장모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자
속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중견기업 대리인데 전셋집 보증금은커녕 결혼 자금도 없다는 거였어요. 모아둔 돈이 전혀 없었죠.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복자야, 제정신이야? 요즘 세상에 빈손으로 장가오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 남자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들 결혼시키면서 한 푼도 안 보태? 어떤 친구는 대놓고 그 남자 처갓집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이 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고은이가 제 방에 들어와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동준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엄마가 막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보태주면 되는 거고 집이 없으면 내 집을 내주면 되는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고은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고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거 올수리에서 너희 신혼집으로 써라. 고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엄마는 작은 데로 옮기면 되지. 어차피 혼자 지낼 텐데. 집이 무슨 상관이니? 너희 둘 마음 뉘일 곳만 있으면 엄마는 좁은 데서 자도 배부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2평 아파트를 깔끔하게 올수리하는데 4천만 원이 들었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퇴직금에서 꺼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와 15평짜리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은 식탁 놓으면 꽉 차는 크기였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이사하는 날 동준이가 와서 짐 나르는 걸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은 전부 자기가 들겠다며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군요. 장모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은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 동준아. 우리 고은이 잘 부탁한다. 너희 둘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날 밤 동준이가 보낸 문자를 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제 친어머니보다 더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은혜뼈에 새기겠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혼자 펑펑 울었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달 50만 원씩 고은이 통장에 입금했어요. 새 출발하는 애들이 돈 때문에 기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 동안 꼬박 넣었으니까 1,200만 원입니다. 고은이는 처음에는 펄쩍 뛰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거 네 돈이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거 대신하는 거니까 그냥 써. 고은이는 그때부터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으로 시작하더니 직급이 오르면서 50만 원, 100만 원이 됐어요. 항상 그 빨간 금박 봉투에 넣어서요.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퍼준 게 아깝지 않구나.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어요. 내일은 시장에 가서 전 부칠 재료를 사와야 합니다. 동태전에 호박전에 김치전까지 고은이네 상에 올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3년 전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동준이가 고은이를 아껴주고 고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은 옳았어. 사람을 보고 고른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준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설 일주일 전 오후 저는 또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냉동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한 판 더 만들려고요. 고은이가 워낙 만두를 좋아하니까 가져갈 것까지 넉넉히 해놔야겠다 싶었거든요. 떡국에 넣을 것, 구워 먹을 것, 쪄서 먹을 것까지 용도별로 따로 만들어두고 싶어졌죠. 만두피에 소를 올리고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붙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고은이었어요. 저는 얼른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은아, 웬일이야? 엄마 지금 만두 빚고 있었는데. 엄마,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미안함이 묻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저기. 이번 설말인데. 고은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만두피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고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설엔 시댁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동준 씨가 이번 아니면 시부모님 모시고 갈 기회가 없다고 우겨서 벌써 비행기표랑 호텔이랑 다 예약했대. 저는 멍하니 만두피를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예쁘게 보이던 만두피가 갑자기 쭈글쭈글한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당일도 아니고 마지막 날 점심인데도 안 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떡국에 넣을 만두랑 식혜랑 다 해놨는데. 고은아, 너 좋아하는 김치만두도 잔뜩 빚어놨어. 엄마, 미안해. 나도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라니? 해외여행을 갑자기 잡아? 비행기표가 하루 이틀 전에 잡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후회가 밀려왔어요. 고은이 잘못이 아닌데 왜 고은이한테 화를 내나 싶었거든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아니야, 엄마, 당연히 섭섭하지. 나도 알아. 고은이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동준 씨가 시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이번에 꼭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효도 여행이래. 나도 며느리인데 안 간다고 하기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시부모님 효도 여행에 빠지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가슴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몸 조심히 재미있게 다녀와, 우리 딸.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대신 동준 씨가 출발 전에 들러서 인사드린대. 나는 직장일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은이가 볼 수 없는데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엄마, 딸 미안해하지 마. 얼른 끊고 일 봐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부엌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린 만두피가 점점 말라가는 게 보였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비치고 있었는데 그 햇살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만두를 빚으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만두피를 집어 올렸는데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려서 피가 찢어져 버렸어요. 저는 찢어진 만두피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냥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동안 준비한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고은이 좋아하는 잡채 재료, 사위가 좋아하는 갈비찜용 갈비, 명절 아침에 끓이려던 떡국 재료까지. 시장을 3번이나 오가며 골라온 1등급 한우도 있었어요. 이걸 누구 주려고 이렇게 해놨나 싶더군요.
물론 사위가 온다고 했으니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같은 건가요? 딸이랑 사위랑 둘이 와서 밥 먹고 수다 떨고 가는 거랑 사위 혼자 잠깐 들렀다 가는 거랑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받을 줄 알았던 금박 봉투가 떠올랐어요. 고은이가 직접 손에 쥐어주며 엄마 올해도 건강해라고 하던 그 순간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은이 마음이 담긴 거니까 소중한 거지. 어차피 모아서 돌려줄 생각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 그까짓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은이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에 그것도 마지막 날 점심 딱 한 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고은이가 시집간 뒤로 한 번도 명절 당일에 오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시댁 먼저 가야지, 며느리 도리해야지. 그래서 항상 마지막 날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날마저 안 된다니.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5평짜리 작은 빌라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살던 32평 아파트보다 더 넓고 더 썰렁하게요. 벽에 걸린 고은이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살 때 찍은 건데 앞니가 빠진 채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는 항상 제 곁에 붙어 있던 아이였는데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만두를 마저 빚어야 했거든요. 사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싸줘야지 않겠어요. 시부모님 드시라고 갈비찜이라도 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내 속은 쓰려도 사돈한테 예의는 갖춰야지요. 그래, 사위가 오면 됐지. 고은이 대신 사위가 오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만두소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명절이 이렇게 쓸쓸한 거였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 1년 중 가장 달다고 느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입안이 쓴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만두피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억지로 꾹꾹 눌러붙였습니다. 적어도 사위한테만큼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줘야지. 그게 장모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차가워진 만두소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손을 놀렸습니다. 설 사흘 전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여니 사위가 서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고은이가 챙겨준 과일이라도 들고 왔을 텐데 이날은 빈손이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래, 어서 와. 먼 길 오느라 힘들었겠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앉아 있어. 금방 차려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둔 음식들이 있으니까 금방이었어요. 갈비찜에 잡채, 나물 몇 가지랑 김치까지 깔끔하게 상을 차려서 내갔습니다. 사위는 밥상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장모님. 이게 다 뭐예요? 저 혼자 오는데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고은이랑 같이 올 줄 알고 준비한 거야. 그래도 너가 와줘서 다행이다. 혼자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거든. 저는 웃으며 사위 앞에 수저를 놓아줬습니다. 고은이는 못 오지만 사위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사위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며칠간 준비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먹어. 갈비찜 더 줄까? 아니요, 충분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사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사위가 밥 먹는 걸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고은이는 잘 있지? 회사에서 힘들진 않고? 아, 그게요. 사위가 젓가락을 멈추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고은이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뭔데? 이번에 여행비 쓰느라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이번 설엔 용돈 못 드린대요.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드린다고 전해달라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용돈이야 안 줘도 상관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따로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고은이가 나중에 목돈 필요할 때 돌려주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줘도 결국 고은이 돈인 셈이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됐어요. 고은이가 용돈 줄 여유도 없을 정도면 살림이 많이 빠듯한 건가 싶어서요. 고은이가 요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승진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이라도 가서 좀 쉬라고 한 건데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나 봐요. 사위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고은이가 효심이 얼마나 깊은데 용돈을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니 마음이 쓰였어요. 우리 고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아인데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니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여행 가서 푹 쉬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행 가는데 돈 많이 들겠지. 용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해. 나는 괜찮으니까. 저는 사위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하니? 너희가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이번 여행에서 푹 쉬고 오라고 전해줘. 네, 장모님. 꼭 전할게요.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말끔히 비웠습니다. 후식으로 식혜까지 한 사발 마시고 나서야 배를 두드리며 일어났어요. 장모님, 밥 잘 먹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손맛은 최고예요.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저는 사위를 현관까지 배웅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갑자기 부엌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장모님, 이거 혹시 고은이 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냉장고 안에는 제가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1등급 한우 세트가 있었습니다. 고은이 좋아하는 등심이랑 안심으로 골랐어요. 새벽부터 정육점 앞에 줄 서서 좋은 부위로 받아온 거였습니다. 옆에는 정성껏 부쳐놓은 전도 한가득 포장해 놨고요. 응, 너희 주려고 한 건데 깜빡했네.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고은이 먹을 거니까. 그래, 그래. 가져가렴. 사위는 한우 세트를 꺼내더니 전까지 챙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이거 본가 어머니도 좀 맛보게 해드려도 될까요? 저희 부모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건 고은이 주려고 새벽부터 시장 가서 고른 건데 하는 마음이 살짝 들긴 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래, 가져가. 사돈 어른들 입맛 없으시면 고기 드시면서 기운 차리시라고 해. 감사합니다, 장모님.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사위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고은이 줄 건 없어졌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위네 식구들 먹는 거니까 우리 식구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다음에 고은이 오면 그때 또 해주면 되는 거고요. 밥상을 치우면서
저는 계속 고운히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더니 얼마나 힘든 걸까? 엄마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여행 잘 다녀오면 좋겠다.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으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다녀가서 다행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설 연휴를 보내고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운히 생각이 났어요. 여행 잘 다녀왔는지, 회사 일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위가 왔을 때 고은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는데 마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고은이었습니다. 고은아, 엄마가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여행 잘 다녀왔어? 응, 엄마. 좋았어.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 고은이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여행 다녀오길 잘했나 봐요. 다행이다. 푹 쉬었으면 됐지. 회사 일은 좀 어때? 동준이가 그러더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응,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 엄마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엄마, 그건 그렇고. 고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동준 씨가 준 200만 원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었어? 아껴두지 말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드시는데 써.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200만 원. 동준 씨한테 줬는데. 엄마들이라고.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잡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은아, 무슨 소리야? 동준이는 너가 여행비 쓰느라 형편이 안 돼서 이번엔 용돈 못 드린다고 했는데? 네. 고은이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 나 200만 원 금박 봉투에 넣어서 동준 씨한테 줬어. 출발 전날 밤에 직접 손에 쥐어줬다고.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고은아, 진짜로 줬어? 200만 원을? 엄마, 당연하지. 내가 그걸 왜 거짓말해. 금박 봉투에 넣어서 동준 씨 가방에 직접 넣어줬어. 엄마한테 전해드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저는 그날 사위가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 적어도 제 눈에는 빈손으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 먹으면서 고은이가 용돈 못 드린다고 전해달라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엄마, 왜 그래? 고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은아, 엄마 아무것도 못 받았어. 금박 봉투도 200만 원도. 전화기 너머로 고은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가 동준 씨한테 확인해 볼게.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위가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어디서 잘못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얼마 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사위였어요. 장모님, 저 동준이에요.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동준아, 고은이한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장모님, 사위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분명히 드렸잖아요. 금박 봉투요. 제가 장모님 댁 갔을 때 현관 들어가자마자 드렸잖아요. 장모님이 받으시고 고맙다고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장모님 전화 갈 때 봉투 보시고 어머, 이게 뭐야 그러셨잖아요. 고은이가 챙겼구나 고맙다고 하셨고요.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위가 왔을 때 분명 사위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준아, 나 그런 적 없어. 봉투 본 적도 없고. 장모님, 사위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요즘 좀 깜빡깜빡하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날 분명히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뭐, 병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모님. 저도 장모님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위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걸까? 사위가 봉투를 줬는데 내가 받아놓고 기억을 못하는 걸까?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장 위를, 서랍 안을, 현관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박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실로, 안방으로, 부엌까지. 옷장 속, 이불장 안,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봤습니다. 혹시 무의식 중에 어딘가에 넣어뒀나 싶어서요. 하지만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치매라고?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사위 목소리가 너무 당당해서,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제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그날 빈손으로 온 걸 분명히 기억해요. 현관문 열었을 때 사위가 맨몸으로 서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위 손에는 봉투 같은 건 없었고요. 사위가 밥 먹으면서 고은이가 용돈 못 드린다고 한 말도 또렷이 기억나요. 내 기억이 맞는 건가? 사위 말이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치매인 걸까?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고은이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멀뚱히 서서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통화 이후로 사위 얼굴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사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엄마, 우리 왔어. 고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은이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사위가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장모님,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요. 요즘 어르신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사위가 내민 건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영양제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고 라벨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눈에 익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기억력 개선, 인지 기능 향상. 이건 치매 예방약이잖아.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동준아, 이게 장모님, 그냥 건강보조제예요. 요즘 저희 회사 부장님 어머니도 드신다는데 효과가 좋대요. 사위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은이를 바라봤어요. 고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은아, 너도 이거 알고 있었어? 고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동준 씨가 요즘 엄마 건강이 걱정된대. 나도 좀 그래서 엄마가 요새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사위 편을 들고 있었어요. 고은아, 엄마가 뭘 깜빡깜빡해?
엄마가 언제 그랬어? 엄마, 동준 씨 말로는 용돈 드렸는데 엄마가 기억을 안 받았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은아, 엄마는 동준이한테 돈 받은 적 없어. 엄마가 그걸 왜 거짓말하겠니?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자꾸 이러시면 고은이가 힘들어요. 이렇게 분명히 있던 일을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준아, 나는 분명히 기억해. 너 그날 빈손으로 왔어. 장모님, 그냥 잊어버리신 거 인정하세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정말 기억이 좀 헷갈리신 거 아니야? 동준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안 믿는구나. 사위 말을 믿고 엄마 말은 안 믿는구나.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고은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걱정이 아니라 의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다시 집안을 뒤졌어요. 혹시 내가 정말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신발장, 서랍장, 옷장, 부엌 찬장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은 다 뒤졌습니다. 금박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무력해서요. 내가 치매라고? 저는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백 명 제자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지난주에 읽은 책 내용도 또렷이 기억나고요. 그런 내가 며칠 전 일을 까먹는다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증거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증거를 잡으면 돼.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 잡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고은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은이가 저를 믿어줘야 해요. 며칠 뒤 저는 고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은아, 엄마 좀 만날 수 있어? 사위 말고 너랑 둘이서만. 고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응, 엄마. 내일 점심때 시간 낼게.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고은이를 만났습니다. 고은이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마 엄마가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겠지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고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은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치매 아니야. 엄마, 잠깐만, 끝까지 들어. 엄마가 67살이야. 아직 정정해. 매일 아침 신문 읽고, 책 읽고, 요리하고. 엄마 기억력 아무 문제 없어. 너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영희 선생님이었지? 김영희 선생님. 맞아. 그 선생님 전화번호 엄마가 아직도 외워. 엄마 기억력 그 정도야. 고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동준 씨 말도 이해가 돼서. 고은아. 저는 고은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없는 일을 있다고 한 적 있어? 고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를 한 번만 믿어줘. 엄마가 틀렸으면 엄마가 사과할게. 병원도 갈게. 근데 엄마 말이 맞으면 그때는 너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고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말도 맞는 것 같고 동준 씨 말도. 그래서 확인해 보자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은아, 엄마랑 연극 한 번만 하자. 엄마 생일 때 다시 용돈을 보내봐. 동준이한테 맡겨서 그때 엄마가 확인해 볼게. 고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믿어줘, 고은아. 엄마 한 번만 믿어줘. 저는 고은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고은이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 말대로 해볼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내 딸 행복 빌어줄 만큼은 멀쩡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이 기다려졌는데 올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고은이와 약속한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긴장되고 떨리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오늘 사위의 정체가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 기억한 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만약 오늘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정말 내가 치매인 게 되는 건가? 그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몇 번이나 깼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보면 2시, 또 보면 3시, 4시. 그렇게 뒤척이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이 기회였어요. 제 기억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저는 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외출복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걸이가 딸깍거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해야 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고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오늘 저녁에 한정식집 예약해뒀어. 그래, 고마워. 근데 엄마 나 오늘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동준 씨가 먼저 가서 엄마 모시고 있을게. 나는 최대한 빨리 갈게.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와. 엄마, 긴장하지 마. 내가 금박 봉투에 100만 원 넣어서 동준 씨한테 줬어. 엄마한테 드리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고은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말이 맞으면 오늘 다 밝혀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은이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증거를 잡는 것. 저녁 6시 저는 약속된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종업원이 공손하게 안내해줬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오늘은 연기를 해야 했어요. 개인 룸으로 들어가니 사위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위가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앉아라. 저는 사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전체 요리가 나와 있었어요. 고은이는 좀 늦는다면서? 네, 회사 일이 있대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사위가 대답하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평범한 흰색 봉투. 아무 무늬도 없는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봉투요. 장모님, 이거 고은이가 드리래요. 생신 선물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20장, 20만 원이었습니다. 고은이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것밖에 못 드린다고 죄송하대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똑같은 수법이구나. 고은이는 분명히 100만 원을 금박 봉투에 넣어서 사위한테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는 20만 원짜리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80만 원은 어디 간 걸까요? 그래, 고은이가 요즘 바쁘니까 마음만 받을게. 저는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긴 세월 동안 단련된 침착함을 총동원했어요.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위 코트가 의자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그 코트를 슬쩍 바라봤어요. 검은색 롱코트? 저 안에 봉투가 있을까? 확인해 봐야 해. 어디 다른 데 두고 왔으면 어쩌지? 얼마쯤 지났을까요? 사위가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사위가 룸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사위의 뒷모습이 복도로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사위가 의자 옆에 걸어둔 코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후다닥 코트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저는 코트 바깥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차키 같은 게 만져졌어요. 다른 쪽 주머니, 휴지와 영수증 뭉치, 봉투는 없었습니다. 안주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빳빳한 게 닿았어요. 종이?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빨간색 금박 봉투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 앞면에 금박으로 새겨진 복자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고은이가 항상 저한테만 주던 그 봉투,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봤어요. 20, 30, 40, 50, 60, 70, 80, 8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80만 원. 계산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였어요. 내 딸이 정성껏 준비한 돈을, 엄마한테 주라고 맡긴 돈을 이놈이 빼돌리고 있었구나. 설날 200만 원도 이렇게 가로챈 거였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고 금박 봉투 사진을 찍었습니다. 봉투 안에 돈도 찍었어요. 날짜가 나오게 선명하게 여러 장 찍었습니다. 증거야. 이게 증거야. 저는 금박 봉투를 제 품속에 숨겼습니다. 블라우스 안쪽으로 깊숙이 넣었어요. 심장 바로 위에 봉투가 닿았습니다. 차가운 종이 감촉이 피부에 느껴졌어요. 그리고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젓가락을 집어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침착해.
침착해야 해.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문이 열렸어요. 사위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장모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사위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니, 금방 왔네? 사위가 자리에 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코트 쪽을 힐끗 봤어요. 코트가 아까와 살짝 다른 위치에 걸려 있었거든요. 사위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잠시 넣었다 빼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 코트 만지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어요. 뭐? 장모님, 제가 나가기 전에 코트 위치 기억해요. 지금 코트가 움직여 있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사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장모님, 장모님 하며 웃던 얼굴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만졌어. 장모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코트 왜 만지셨냐고요. 사위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물러서면 안 돼.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내가 왜 네 코트를 만져. 착각하지 마라. 사위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룸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제 봉투 어디 있어요? 장모님이 가져가신 거죠?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봉투? 아, 진짜.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세요? 사위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고은이었습니다.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고은이가 저와 사위를 번갈아 봤어요. 고은이가 들어오자 사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난 얼굴이 금세 억울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신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고은아, 장모님이 내 코트에서 뭔가를 가져가셨어. 내 개인 물건인데. 고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은이 눈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품속에서 금박 봉투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금박 봉투. 고은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거. 고은아, 이거 네가 준비한 거 맞지?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렸어요. 네가 사위한테 100만 원 맡겼지? 엄마한테 드리라고. 고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나한테 20만 원짜리 흰 봉투를 줬어. 너가 카드값이 많아서 이것밖에 못 드린다고 했지. 저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봉투 안에는 80만 원이 들어있더라. 100에서 20을 빼면 80이야. 계산 맞지? 사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놈, 감히 내 딸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해?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테이블 위에 놓인 금박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준 씨,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사위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목이 막힌 것처럼 헛기침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를 속여온 사람, 설날 200만 원도 가로채고 오늘 100만 원도 빼돌리려 했던 사람,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사위였습니다. 내가 100만 원 줬어. 금박 봉투에 넣어서 엄마한테 드리라고 분명히 말했어. 고은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근데 너는 엄마한테 20만 원밖에 안 줬어. 나머지 80만 원은 어디 갔어? 사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무릎을 꿇다니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요즘 너무 힘드셔서 그랬어. 사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든. 어머니도 관절이 안 좋으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고은이 네가 신경 쓸까봐 부모님 편찮으신 거 말 못했어.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보태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용돈에서 조금만 빌려 쓰자고 생각했어. 나중에 꼭 갚으려고 했어.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고은이 얼굴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 병원비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울면서 빌고 있으니까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며칠 전 사위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제 집에 왔을 때도 용돈을 못 드리는 이유가 고은이 형편이 안 돼서라고 했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부모님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사위 부모님이 정말 힘든 건지,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인 건지. 단 사돈이 정말 힘든 거라면 같은 부모로서 사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았죠. 심지어 사돈은 얼마 전 제 딸과 사위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는걸요. 확인해 볼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세요, 장모님? 사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경계의 빛이 스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사돈 어른 박말래. 결혼할 때 번호를 저장해뒀던 게 이럴 때 쓰일 줄이야. 번호를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장모님,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사위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그 전화. 앉아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움찔하며 멈췄어요. 여보세요?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병원비 걱정에 힘들어하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돈, 저예요. 고은이 엄마예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어머, 사돈. 오랜만이에요. 웬일이세요? 아이고, 반가워라. 사돈의 목소리가 들뜨게 높아졌어요. 저는 사위를 힐끗 봤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몸이 조금 편찮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돼서요. 네. 사돈의 목소리가 의아해졌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건강해요. 어디 아픈 데 없는데요? 저는 고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은이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사위를 향한 눈빛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네요. 사돈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어머, 사돈. 저희 아주 멀쩡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관절 안 아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사돈, 요즘 생활은 좀 어떠세요? 혹시 힘드시진 않고요? 힘들긴요. 사돈이 활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행복하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동준이랑 고은이가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데요. 이번 설 전에도 200이나 보내줬어요. 덕분에 부산 특급 호텔에서 회 먹고 호강했다니까요. 고급 스위트룸에서 받아보면서 먹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설에는 저희 다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왔는걸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봤어요. 사위의 얼굴이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0이요? 동준이가 200만 원을 보냈어요? 네, 맞아요. 매번 명절마다 꼬박꼬박 보내줘요. 이번 설에도 보내줬고, 추석에도 보내줬고, 생일 때도 100만 원 보내줬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추석에도 생신에도 그때마다 고은이가 저한테 보낸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동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돈께서 본인은 여유가 있으니 저희 챙겨드리라고 하셨다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사돈께서 생활비도 대주시고 그러신다면서요? 덕분에 우리 동준이가 저희한테 효도할 여유가 생겼다고 장모님 덕분이라고 항상 고마워하더라고요. 사돈, 정말 감사해요. 사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돈 때문에 저와 고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사돈, 잘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고은이가 천천히 사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준 씨,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용돈으로 당신 부모 효도 여행 보낸 거야? 지난번에 여행 다녀오신 게 우리 엄마 용돈으로 가셨던 거였어? 사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설날 200만 원. 그거 내가 엄마들이라고 준 돈이잖아. 그걸 당신 부모한테 보냈어? 특급 호텔에서 회 드시라고? 고은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드렸다고 했잖아. 엄마가 받고 고맙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보고 치매 걸린 것 같다고 했잖아.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고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그만해.
고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딸이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 건강하다며, 병원비 나온 적도 없다며, 방금 당신 엄마가 직접 말했잖아. 가족한테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가족을 거짓말로 이용을 하니? 고은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그러면서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 나한테 또 거짓말한 거야? 사위가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돈 많으니까 자기 부모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고. 고은이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대. 당신 엄마한테. 고은이가 눈물을 훔치며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고은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우리 신혼집 해주셨어. 넓은 아파트에서 좁은 빌라로 이사 가시면서까지. 그런 엄마한테 너는 뭘 한 거야? 고은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용돈 빼돌려서 당신 부모한테 효도하고 엄마한테는 치매 환자 취급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고은이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온 집안을 몇 번이고 뒤졌어. 혹시 자기가 정말 깜빡한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정말 치매인가 봐.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은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때문에 엄마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셨어. 평생 멀쩡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가 미쳤나 싶어서 밤마다 울었다고. 고은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은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고은아, 됐다.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어. 이제 어떻게 할지는 너가 결정해. 고은이가 눈물을 훔치며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집에 가자. 집 가서 얘기하자. 사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아까까지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무색하게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금박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뒀고 실물도 있으니까. 이건 증거니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우리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저는 고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고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 딸은 강한 아이예요. 이 상황도 잘 헤쳐나갈 거예요. 오늘 밤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식당을 나온 저희 셋은 고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사위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이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비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동준이가 이번 설에도 200만 원이나 보내줬어요. 사돈께서 본인은 여유가 있으니 저희 챙겨드리라고 하셨다고. 얼마 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파트,
제가 고은이 결혼할 때 내준 집이에요. 32평짜리 아파트를 올수리까지 해서 내어주고 저는 15평짜리 빌라로 이사 갔었죠. 그런데 그 집에서 편히 살면서 사위는 그동안 저와 고은이를 속여온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은이가 거실 불을 켰어요. 앉아. 고은이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위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동준 씨, 고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엄마 용돈 빼돌린 거 언제부터야?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야. 정말이야. 정말? 진짜야, 고은아.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그런 거야.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저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사돈이 뭐라고 했어요? 매번 명절마다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이번 설에도 추석에도 생신 때도 고은이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럼 증명해봐. 뭘? 계좌 이체 내역. 핸드폰으로 보여줘.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전 내역에는 시댁에 송금한 기록이 없어야 하잖아.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걸 봐야 해? 사위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방어적인 태도였어요. 신뢰의 문제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 엄마 용돈 빼돌린 것도, 엄마한테 치매라고 한 것도, 부모님 병원비 운운한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이제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사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은아, 부부 사이에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해? 그건 좀 보여줄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사생활인데. 사생활? 지금 이 상황의 사생활? 고은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보여줄 수 없으면 못 믿어. 간단해. 선택해. 보여주든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끝내든가. 고은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알았어. 보여줄게. 사위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더니 고은이한테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이체 내역이야. 고은이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역을 확인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고은이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이건 뭐야? 고은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좌가 하나 더 있네? 이 계좌는 뭐야?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휘청거렸어요. 그건 그냥 안 쓰는 통장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고은이가 그 계좌를 눌렀습니다. 거래 내역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매달 급여일마다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뭐야? 고은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월급 350만 원이라고 했지? 고은이가 화면을 사위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여기 매달 100만 원씩 따로 들어오잖아. 월급이 350이 아니라 450이었던 거야? 사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3년 동안 나한테 월급을 100만 원이나 적게 말한 거야? 고은이가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습니다. 출금 내역이 줄줄이 나왔어요. 어머니 송금 50만 원,
어머니 송금 30만 원. 이거 다 시부모님한테 보낸 거지? 고은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여행사 결제 120만 원? 백화점 70만 원? 유흥비 45만 원? 고은이가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나는 점심에 편의점 김밥 먹으면서 아꼈어. 화장품도 세일할 때만 샀어. 친구들 만나자고 해도 돈 없다고 거절했어. 여행 한번 가자고 하면 다음에 여유 생기면 가자고. 너 힘들까봐 내가 참았어. 고은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근데 너는 시부모님 여행 보내주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유흥비로 펑펑 쓰고 있었어? 숨겨둔 돈으로 3년 동안? 고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한테는 생활비 빠듯하다고 해놓고 적금들 여유도 없다고 해놓고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 오늘 몇 번째야? 고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용돈 빼돌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 시댁 송금 내역 봐. 매달 있어. 3년 동안 매달. 저는 그 내역을 보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 계산하면 3,6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사돈과 사위의 여행비, 사치품, 유흥비로 쓰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은이한테는 돈이 없다고, 생활이 빠듯하다고 했던 거예요. 고은이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사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고은아,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부모님이 진짜 힘드셔서 또 부모님 타령이야? 시부모님을 내가 뻔히 뵙는데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은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식당에서 당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특급 호텔에서 회 먹고 호강했다며. 그게 힘든 사람들이야? 사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됐어. 변명 듣기 싫어. 고은이가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용돈 빼돌린 거, 월급 숨긴 거, 시부모님한테 돈 보낸 거. 그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어. 너도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었겠지. 그 마음은 알아. 고은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너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몬 거.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집 안 뒤지면서 봉투 찾으셨어. 본인이 진짜 치매일까봐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아? 고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멀쩡한 우리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한 거야. 거짓말 들킬까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내려다봤어요. 김동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동안 사위라고 동준아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잘 알지? 사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 명의야. 고은이 결혼할 때 내가 32평 아파트 팔아서 이 집 사준 거야. 올수리도 내 돈으로 했어. 4천만 원 들였지. 벽지, 바닥재, 조명, 싱크대까지 전부 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결혼 초에 생활비 부족하다고 할 때 보태준 돈도 있어. 매달 50만 원씩. 내가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뭔지 알아? 내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였어. 네 마음 편하게 해주면 너는 내 딸 마음 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근데 너는 뭘 했어? 내 딸을 속이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내가 딸한테 받은 돈으로 내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그러고도 뻔뻔하게 내 얼굴 보면서 웃고 있었어? 저는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명의가 누구 건지 똑똑히 봐라. 너 같은 놈한테 줄 1,000원 한 장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배려는 오늘로 끝이야. 사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 뒤 사위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왔습니다. 고은아, 나가. 고은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사위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이는 문만 잡고 서 있었어요. 결국 사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 쫓겨난 거였습니다. 고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엄마 마음을 찢어놨어. 저는 고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누가 알았겠니? 고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저는 고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고은이가 제 품에서 오열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같이 살자. 여기가 원래 엄마 집이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저와 고은이 둘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떡국 소리, 명절 아침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고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습니다. 저는 고은이에게 뒤집개를 건넸어요. 그래, 이거 뒤집어봐. 노릇노릇해지면 꺼내고. 모녀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접시에 전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어깨가 부딪힐 듯 가까이 서서 손을 맞춰가는 게 좋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15평짜리 빌라에서 혼자 만두를 빚고 있었죠. 만두를 빚으면서 고은이네 가족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고은이는 해외여행을 갔고 사위만 빈손으로 찾아왔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한우까지 싹 쓸어가면서요. 그때의 쓸쓸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혼자 앉아 식어가는 만두를 바라보던 그 마음.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치던 그 오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은이한테 내줬던 32평 아파트. 이제는 고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준과의 이혼 절차는 지난 여름이 돼서야 마무리됐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엄마, 이거 다 됐다. 고은이가 노릇하게 익은 동태전을 접시에 옮겼습니다. 잘했어. 이제 호박전 하자. 저는 호박을 썰어 밀가루 옷을 입혔어요. 고은이가 옆에서 계란물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춰가며 전을 부쳤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모녀란 그런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날에 눈이 오다니 좋은 징조 같았어요. 전을 다 부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전, 잡채, 나물. 정갈하게 차려진 명절 상이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 우리 고은이도. 저는 떡국을 한 숟갈 떴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맛있다. 엄마 떡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맨날 하는 소리. 저는 웃었습니다. 고은이도 웃었어요.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고은이가 뭔가를 꺼냈어요. 빨간색 금박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년 전 그 봉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사위의 거짓말, 치매 소리, 밤마다 집안을 뒤지던 기억. 내가 정말 미쳤나? 내가 정말 치매인가?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엄마. 고은이가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딸의 손에서 엄마의 손으로 직접. 이건 엄마 여행 자금이야. 사양하지 마.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고은아, 이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어.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고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행 가. 제주도도 좋고 부산도 좋고 엄마가 가고 싶은 데로 가. 혼자 가기 싫으면 나랑 같이 가도 되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은아, 작년에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 올해부터는 내가 직접 챙길게. 아무 손도 안 거치고. 저는 고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녀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짜 인연을 쳐내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내 자식이 보이네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야 진짜 설날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베푼 선의가 누군가의 악의에 이용당했던 경험이요. 대부분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자책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야기 속 복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가짜 인연을 쳐내고 나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늘 진심인 사람들만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선의가 언제나 따뜻한 것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